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마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양 시댁 가문이 몰락하는 바람에 모두 죽고 부인 홀로 시골 마을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녀는 농사일을 전혀 모르다 보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유산인 기와집만 덩그러니 있는 집에서 젊은 마님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애휴일을 어쩐담.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으로 막막하구나. 어느 날 젊은 마님은 소쿠리와 호미를 들고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먹을 감자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호미로 감자를 몇 개 캔 마님은 소쿠리에 담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속길 한쪽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마님은 무서워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갑자기 사내가 젊은 마님을 불렀지요. 이보시오. 며칠째 먹지 못해 허기가 져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시겠소? 젊은 마님이 사내를 보니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오. 걸을 수는 있겠소?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부축해주면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소. 젊은 마님은 낯선 사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마님의 어깨에 팔을 걸쳤지요. 순간 젊은 마님은 당혹스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졌지요. 하지만 굶어 죽을 것 같은 낯선 사내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젊은 마님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그녀를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었지요. 그리고 해질녘이 다 되어 젊은 마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젊은 마님은 사내를 마루에 앉혀주고 캐온 감자를 씻어 가마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를 들고 가서 물과 함께 사내에게 주었지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오. 참으로 고맙소 부인. 사내는 젊은 마님이 가져온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삶은 감자 2개를 다 먹고 나서야 사내가 말했지요. 덕분에 살 것 같소. 헌데 나는 오갈 데가 없는 몸이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이 집은 여인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여. 그러니 낯선 사내를 재워드릴 수는 없소. 꼭 방이 아니어도 좋소. 보아하니 행랑채 옆에 헛간이 있던데 그것도 괜찮소. 젊은 사내가 하도 딱해 보여 마님은 그러라고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떠나주시오.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사내는 헛간으로 가고 마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았지요. 헛간에 있는 낯선 사내 때문에 왠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여인 홀로 사는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와 있으니 마님은 긴장도 되었지요. 뜬 눈으로 나를 샌 마님은 아침이 되어 해가 뜨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밖으로 나간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당에는 캐온 감자가 한가마나 있었고 사내는 웃옷을 홀랑 벗고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젊은 마님이 사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찌 가지 않은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는데 보아하니 겨울에 쓸 땔감도 먹을 것도 없더이다. 이곳은 산중이라 겨울에 땔감이 없으면 얼어 죽기 십상이요. 그래서 내가 겨울채비를 해주려는 것이요. 들어보니 사내가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 경험 없는 여인의 몸으로는 모두 힘든 일이었지요. 고맙소. 허나 내게는 품삯을 줄 돈이 없소. 돈은 없어도 돼요. 내가 힘들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니 내 그대를 도우려 할 뿐이요. 그런데 보아하니 농사 짓는 것이라곤 감자밭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소. 그게 다요. 저런 어떻게 삼시세끼를 감자로만 때운단 말이요. 기다려보시오. 오늘은 장작을 마저 패고 내일은 감자를 지고 가 쌀과 곡식으로 바꿔오리다. 젊은 마님은 낯선 사내의 말에 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자만 먹다 보니
더 이상 물려 먹지도 못할 판이었지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소. 나는 유아라 하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난 박우성이요. 그럼 오늘 밤은 행랑채를 쓰시어 깨끗이 청소하고 닦아놨소. 고맙소 부인. 다음 날 날이 밝자 박우성은 감자 한 가마를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지 궁리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여종을 데리고 장보러 나온 귀부인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우성이 그녀를 찾아가 말했지요. 마님은 사내의 심금을 울릴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셨소. 헌데 피부가 좀 아쉽구려. 그 말에 귀부인이 박우성을 보았지요. 아니, 지금 내가 내게 수작을 거는 것이냐? 수작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단지 부인께서는 참 아름다우신데 피부가 건조해 까칠해 보여 안타까움에 말씀드렸지요. 아니, 그럼 내가 무슨 비법이라도 알고 있어 내게 말을 건 것이냐? 그야 당연하지요. 부인께서는 피부 관리만 잘하시면 양귀비도 부인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호, 그놈 참 말 한번 잘하는구나. 그래, 그럼 방법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방법은 제 감자를 매일매일 갈아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부인의 얼굴이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요. 아니, 감자를 어찌 얼굴에 바른단 말이냐? 마님이 그리 말하자 박우성은 마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양 극소수의 기생들만 아는 비법이랍니다. 그 말에 귀부인의 눈이 갑자기 커졌지요. 정말이냐? 내게 감자나 팔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것은 아니고? 뭐 그리 생각하신다면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미모가 아까워 비법을 알려준 것인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상당히 섭하구려. 박우성이 그리 말하고 돌아서 몇 걸음도 떼지 않았는데 귀부인이 박우성을 불렀지요. 이봐 총각, 아니 그렇다고 사내가 어찌 찔러만 보고 그냥 돌아서 간단 말이야. 만약 총각의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여종이 말했지요. 마님, 저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요. 그럼 지가 먼저 해보고 이상 없으면 그때 마님께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여종의 말에 귀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감자 값은 얼마나 하느냐? 딱 열량입니다요. 아니, 장에서 두 냥이면 살 것을 어찌 10냥이나 받는 것이야. 아, 그야 이 감자는 흔한 먹는 감자가 아니고 미용 목적으로 특수 재배된 감자라 그렇지요. 아니, 그런 감자가 다 있단 말이냐? 그럼요. 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나니 한양기생들만 쉬쉬하면서 쓰고 있는 감자지요. 귀부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주머니에서 10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감자는 내 집에 두고 가거라. 알겠소 부인. 해보고 마음에 들면 내게 연락 주시오. 박우성은 귀부인이 알려준 집으로 찾아가 부엌에 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과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박우성은 2냥으로 쌀과 곡식을 사고 나머지 8냥을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돈이 이리 많으시오? 감자를 팔아 곡식을 사고 남은 돈이요. 그 말에 젊은 마님 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2냥어치 감자를 들고 나가 곡식을 산 2냥을 빼고도 8냥이나 남겨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이요? 젊은 마님 유아는 박우성이 왠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남긴 돈을 자신이 챙겨도 모를 텐데 그는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박우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져갔습니다. 때론 임자를 만나면 값이란 달라지는 것이요. 가져간 감자가 임자를 만났을 뿐이요. 아 그렇구려. 그럼 오늘 저녁은 쌀로 밥을 지을 테니 내 방에 와서 드시오. 알겠소 고맙소이다. 그런데 그때 옆집 성주댁이 젊은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양 마님이 마침 집에 계셨구먼요. 그런데 이 훤칠한 총각은 누구래요? 젊은 마님은 박우성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어물쩡거렸습니다. 그러자 박우성이 나서 말했지요. 나는 이 집에서 새로 일하게 된 일꾼이요. 아, 그렇구먼요. 머슴을 새로 들이셨구먼요. 오메, 그런데 어디서 이리 잘생긴 총각을 들이셨대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시소. 성주댁은 바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팔을 살짝 만지며 몸을 베베꼬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불편한 젊은 마님이 말했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은 무슨 일로 오신 것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한양마님 떡까지 같이 할 것이니 한양마님은 떡을 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려 왔구만이라. 아 그렇소. 괜히 번거롭게나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일 당하고 매일 감자만 먹고 어찌 산다요. 다른 건 몰라도 명절 떡은 내가 해줄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오. 성주댁은 말을 마치고 바구성에게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미소 띤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마님은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녀가 떡을 해준다는 것은 고마우나 총각에게 관심을 보이자 왠지 마음이 불편했지요. 오래간만에 쌀밥을 먹고 잠자리에 누운 유아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바구성이 들어오고 나서 겨울날 준비도 마쳐 든든했지요. 그리고 덕분에 쌀밥도 먹었고 작지만 비상시 쓸 수 있는 여윳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묵은지 수일이 지났어도 그는 유아에게 다짜고짜 달려들지도 않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구성은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성주댁이 자꾸만 신경 쓰였지요. 떡도 좋지만 그녀가 우성에게 관심을 갖는 게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마님 유아는 밤새도록 우성을 생각하다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 유아는 옷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루에 밥상이 차려져 천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유아가 천을 걷어 보았지요. 그러자 쌀밥과 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었지요. 헌데 우성이 차려놓은 밥상을 본 순간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두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유아는 밥을 다 먹고 감자 캐러 산 중턱에 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밭에 도착해 보니 성주댁이 바구성을 찾아와 만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아는 얼른 몸을 낮추고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성주댁이 바구성에게 뭐라 하면서 자꾸만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성주댁은 왜 자꾸 총각에게 달라붙는 것이야? 저러다 둘이 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유아는 성주댁의 꼬임에 바구성이 넘어갈까봐 왠지 자꾸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 말을 다 했는지 성주댁이 바구성에게 손을 흔들며 밭을 나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유아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한 유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리고 자신이 성주댁을 질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구성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구성은 자신의 집에 온 지 불과 열흘도 안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에 대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인지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도 유아는 불안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성주댁이 우성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다 가슴이 답답한 유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구성이 머물고 있는 행랑채를 보았는데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요. 그러자 그녀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가 방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방 앞에는 신발이 놓여 있고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래서 안심하고 변소관에 들려 소변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이 바구성 방 앞에 성주댁이 찾아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낮추었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이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아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화가 났지요. 화난 유아는 바구성의 방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유아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질 않았지요. 헌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질 않았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여인의 신음소리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아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주댁이 바구성과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자꾸만 상상이 되었지요. 그녀는 불 끄고 문틈 사이로 행랑채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성주댁이 방에서 나와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사랑을 나누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또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잠에서 일어났지요. 옷 입고 밖으로 나가보니 마루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돈과 쪽지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감자 한 가마를 팔아 쌀과 곡식을 사고 8량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지요. 앞전과 똑같은 이문을 남겨왔습니다. 바구성 그는 하루는 감자를 캐고 하루는 캔 감자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은 유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시작한 일이었지요. 젊은 마님 유아는 그런 바구성을 보며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큰 이문까지 남겨다 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늦잠 자는 자신을 위해 밥상도 순수 차려주었습니다. 아니 바구성 그는 내게 어떤 마음일까? 그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저 연민일 뿐일까? 그런데 성주댁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일까? 그녀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추석 명절 전날이 되었지요. 아침 일찍부터 성주댁이 유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양마님, 이번에 떡 좀 많이 하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구먼요. 그러니 총각 좀 하루만 빌려주소. 아 떡 쳐야 하는데 떡칠 사내가 없구만요. 유아는 옆집 살면서 성주댁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구성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았지요. 그녀는 아직도 며칠 전 밤에 성주댁이 바구성의 방으로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바구성에게 바짝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지요. 가서 떡만 쳐주고 오시오. 절대 다른 떡을 치면 안 돼요. 오호, 그런 게 걱정이 되었어. 내가 성주댁과 운우지정을 나눌까봐 신경이 쓰이는 것이요. 아니 누가 그런 게 신경 쓰인다 했소. 그저 떡만 쳐주고 오라는 이야기지요. 하하, 걱정 마시오. 내 떡만 치고 오리다. 바구성이 성주댁을 따라 나가자 유아는 담장 틈으로 옆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집 마당 한켠에 있는 절구통에 찐밥을 넣고 바구성이 절구질을 시작하였지요.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힘찬 절구질을 보고 유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주댁이 깊은 밤 우성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녀가 보아서였을까요? 그녀의 몸이 서서히 달아올랐지요. 얼굴까지 붉어진 유아는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아니 내 가슴이 왜 이리 뛰는 것이야. 내 생에 이런 일은 없었건만 우성의 절구질만 보았을 뿐인데 내 심장이 요동을 치는구나. 그날 오후가 되니 바구성이 돌아왔습니다. 부인 안에 계시오? 우성의 목소리에 유아가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떡친 대가로 성주댁이 인절미를 싸주었소. 따뜻할 때 한번 먹어보시구려. 그녀는 우성이 가져온 인절미가 왠지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인절미를 싫어하시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생각이 없소. 아, 그렇소. 그럼 부인은 무엇을 좋아하시오? 내일 장에 나가면 부인이 원하는 것을 사다 주리다.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오? 유하는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엊그제 밤에 성주대기 행랑채에서 나오던데 두 사람은 무슨 사이요? 아니 무슨 사이라니요? 그리고 성주댁이 내 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요? 박우성이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물어오자 유하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엊그제 밤에 성주대기 행랑채를 다녀간 것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통 모르겠어. 박우성이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시침이 떼는 것인지 유하는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뭐 모르면 되었소. 내가 잘못 봤나 보오. 다음날 박우성이 감자를 메고 나가자 유하는 그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도 궁금했지만 그보다도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였지요. 한참을 따라가 보니 그가 장터거리에서 감자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웬 귀부인이 그 앞에 나타났지요. 나왔는가 우성. 어서 오시오 부인. 자네 덕에 요즘 내 피부가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구려. 호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감자를 갈아 얼굴과 온몸에 바르고 있다네. 호호.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인의 몸도 무척 아름답겠습니다. 그렇다네. 자네 내 몸 한번 보고 싶지 않나? 내 아무한테나 내 몸을 보여주진 않는다네. 자넨 특별히 내 맘에 드니 내 한번 보여줌세. 그렇다면 저야 영광이지요. 그럼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렸다고 마침 내 서방이 한양에 가고 없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시게. 예, 화순아, 내가 먼저 가서 별채에 자리 깔아놓고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박우성은 귀부인을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아는 심장이 떨리고 분노가 끌어올랐지요. 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감자를 판 게 아니고 몸을 판 돈이었어? 그동안 성주댁과의 일은 설마 했지만 오늘 보니 바람둥이가 틀림없었지요. 화가 난 유아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오후 늦게 박우성이 돌아와 유아를 불렀습니다. 부인 나왔소. 유아는 우성의 말에도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부인이 좋아할 만한 한과를 사왔소이다. 어서 나와 한번 드셔보구려. 그래도 유아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성은 감자를 판 돈과 유아에게 주려고 사온 한과를 마루에 두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함을 느낀 우성이 눈을 떠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이 자신의 곁에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우성이 일어나 불을 켜보니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성주댁, 어찌 내 방에 와서 자는 것이요? 우성이 성주댁을 흔들어 깨우자 성주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내가 묵는 방이지. 그런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요? 낸들 알겠소, 당신이 어째 내 방에 왔는지. 몽유병이 있었던 성주댁은 좋아했던 우성에게 자신도 모르게 잠결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부끄럽고마. 미안하게 되었소 우성. 성주댁이 부끄러워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유아가 우성의 방문 앞에 우두거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주댁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아 한양마님 오해 마소. 성주댁은 유아를 보자마자 부끄러운 나머지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나오시었소 부인. 아니 우성은 도대체 몇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아니 내가 몇 사람을 만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어제는 어떤 귀부인을 만나더니 오늘은 성주댁을 만나고 내일은 누구를 만날 것이요? 유아의 말에 우성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웃음이 나오시오? 그래서 요즘 내개뚱이 있었던 것이요?
바구성이 갑자기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유아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하였지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부인. 우성은 유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보았지요. 내 눈을 보시오.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 유아는 우성이 손을 놓아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모두 오해였어. 어제 만난 귀부인은 그저 감자를 이용해 피부 미용하는 것을 가르쳐줬을 뿐이요. 그리고 성주댁이 내 방을 찾은 것은 그녀의 몽유병 때문이요. 그러니 부인이 오해할 만했던 것이요.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소. 내 하늘의 맹세코 진실이요. 우성의 말을 듣고 유아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알겠소. 뭐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오늘은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쉬시오. 유아는 행랑채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성을 생각했지요. 그래 내가 오해한 것이야. 모든 정황이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오해가 풀리자 유아는 가뿐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지요. 유아는 기분이 좋아 아침상을 차려놓고 우성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성 일어났소? 여러 번 불러봐도 대답이 없자 유아는 그의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유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겉옷은 벗겨져 있고 바지는 우뚝 솟아 있었지요. 마치 커다란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그의 바지가 팽팽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그리고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에고머니나 이제 보니 그것도 아주 튼실해 보이네 호호.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유아는 그런 우성의 모습도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의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우성은 곁에 와 있는 유아를 보고 그녀를 버락 안았지요. 그리고 행랑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지요. 집안에서 서로 마주치면 우성이 달려가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끓어오르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곤 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은 아예 유아의 안방에서 기거를 하였지요. 그리고 우성이 감자를 모두 팔자 유아의 손에는 100냥이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큰돈이었지요. 유아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만큼 든든했지요. 우성은 참으로 대단하오. 장사 수완도 좋지만 그대의 머리는 참으로 명석해 보이여. 우성은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지요. 부인은 나를 믿소. 갑자기 뜬금없는 우성의 말에 유아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오? 말해보시오. 부인은 나를 믿소. 그럼요 믿으니 우린 한 방을 쓰는 게 아니겠소. 우성은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실은 나는 지금 쫓기는 중이요. 우성의 말에 깜짝 놀라 유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쫓기는 것이요? 내 아버지는 영의정 박찬성이요. 헌데 조정의 정적들에 의해 모함을 당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유배되었고 나는 관노가 되기 싫어 도망 중이요. 박우성의 말을 들은 유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성이 범상치 않고 명석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는 영의정의 자제였지요. 아 그런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군요. 이제 나는 다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요. 머지않아 이곳도 추노꾼들이 찾아올 것이요. 우성이 떠나야 한다는 말에 유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마음 주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건만 또 이별이라니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이요? 내겐 정해진 곳이 없소. 그저 추노꾼들을 피해 전국을 떠돌 뿐이요. 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우성은 그런 유아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미안하오.
내가 정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려. 한참을 울고 난 유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별은 싫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소. 그러니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자칫하면 부인까지 위험할 수 있어 도망자를 숨겨주면 그 벌 또한 중재요. 그런 것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 뿐이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암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 되지 않겠소? 우성도 유아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기에 떠나야만 했지요. 헌데 유아의 간절한 제안에 우성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평생을 쫓겨다녀야 하는데 언젠가는 잡힐 수도 있었지요. 그럴 거라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다가 잡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성은 짐을 싸고 유아와 함께 산속 암자로 향했지요. 한참을 걸어 도착해 보니 암자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손 좀 보면 사람은 살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으시오. 그날 밤 유아는 우성과 함께 폐허가 된 암자에서 묵고 다음날 산을 내려왔습니다. 우성을 산속에 두고 나오려니 그녀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산속에 버려두고 오는 것 같아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달에 2번씩 먹을 것을 챙겨 아무도 몰래 우성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장에 나갔던 유아가 벽보에 붙은 방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유배된 영상 대감은 무고로 방면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유아는 방을 보자마자 암자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성, 아버님께서 무고로 방면되었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방을 보았소. 임금이 바뀌고 영상대감은 무고로 방면되었다는 내용이요. 그 말에 우성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아는 그런 우성을 품에 안았지요. 삽필귀정이여 하늘이 도운 것이지요. 영상대감을 모함한 자들은 모두 처형되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 마시오. 끝까지 우성을 포기하지 않은 유아는 훗날 우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의 아버지 영의정은 다시 조정에 복귀를 하였지요. 우성도 관직에 올라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지요. 그리고 우성과 유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가문이 몰락했던 두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만났었지요. 먹지 못해 굶어 죽을 뻔했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싹이 텄지요. 이보 부인, 이 모든 게 당신 덕이요. 당신 덕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소. 호호, 그건 당신의 바지 속에 있는 그것 때문이지요. 그날 우뚝 솟아있는 당신의 바지를 보고 내가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으니 말이지요. 호호. 옛날 조선 중기 성종 때 일찍이 서방을 잃은 유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와 3년도 안 되어 서방을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유씨 부인은 사랑채에 앉아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 순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냐? 순이는 헉헉거리던 숨을 진정하고 유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저녁부터 문간체에 새 유생이 들어오신답니다. 감사어른 소개로요. 유생이라 또 젊은 사람이겠지. 예, 21살이라 하더이다. 꽤 인물도 훤하다 하고요. 흥, 너는 어찌 그런 것만 본다더냐? 20살의 여종 순이는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고 성실의 유씨 부인이 신뢰하였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대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며 젊은 선비 하나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비 김도현은 준수한 외모와 온화한 품성을 지닌 양반이었지요. 나리, 오늘 새로 오시기로 한 김도연 선비님이 맞지요? 그렇소. 순이가 정중히 인사를 하자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까지 붉어졌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양반들을 모셔왔지만 이처럼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를 따라오셔요. 그녀는 상기된 얼굴로 김도현을 문간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김도현은 문간채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지요. 그럼 푹 쉬셔요, 선비님. 순이는 문 닫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지요. 아이고, 김 선비님 얼굴이 참으로 잘생겼네. 사내가 어찌 저리 고와도 되는 것이야? 문간채 방 안에서 김도현은 짐을 풀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채 창문 사이로 여인의 모습이 비쳤지요. 그녀는 방금 목욕을 한 듯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 저고리가 젖어 가슴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지요. 김도현은 짐을 풀다 말고 창문 사이로 그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 김도현의 심장이 뛰었지요. 그날 밤 김도현은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문 너머로 본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촉촉한 머리카락 그리고 고요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김도현의 가슴 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처음 느끼는 감정을 그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졌지요. 다음 날 아침 부지런한 순이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수고가 많소. 내 부인께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안내 좀 해주시겠소? 김도현의 정중한 말투와 따뜻한 시선에 순이는 더욱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지요. 안내를 하는 동안에도 순이의 눈길이 자꾸만 김도현에게 쏠리고 있었지요. 그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 그리고 걸을 때마다 풍기는 자태가 순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유씨 부인은 평소처럼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 순이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지요. 마님, 새 유생 나으리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옵니다. 그래? 그럼 잠시만 기다리라 하거라. 그녀는 서둘러 면경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안으로 매시거라. 네, 마님, 이리로 드시지요. 여종 순이는 김도현을 안채 방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훤칠하고 깔끔한 김도현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이 꽉 차는 느낌이었지요. 어서 오시오. 어젯밤은 잘 주무시었소? 덕분에 편히 잘 잤소. 김도현은 부인을 보며 어젯밤 목욕하고 머리를 말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문간채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눈앞에 있었지요. 그녀는 무척 매혹적이었는데 어떤 사내라도 그녀에게 금방 빠지고 말 것 같았습니다. 처음 얼굴을 대면한 두 사람 모두 긴장된 분위기였지요. 헌데 듣기론 혼자라 들었소.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떠나는 바람에 혼자 살고 있지요. 저런 안 되었구려. 혼자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 그리고 지금의 주상께선 여인들의 재혼을 금하셨으니 부인은 참으로 억울하게 되었소이다. 그러게 말이여. 지금의 주상께선 어찌 갑자기 여인들의 재혼을 금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여. 아, 그것은 말이요. 어우동이라는 여인이야도 물란하여 왕가와 조정의 불씨를 일으킨 탓이요. 그렇다 해도 과부도 사람이건을 어찌 이리 폐악한 법을 만든단 말이여. 이게 다 빈대를 잡고자 초가를 태우는 무모하고 무지한 자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소.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김도현은 그녀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에게 빠져드는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김도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씨 부인도 김도현에게 한눈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동안 수많은 유생들을 겪어봤지만 지금까지 김도현처럼 마음을 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 씨는 김도현을 가슴에 품게 되었지요. 한편 여종 순이는 두 사람이 안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김도현의 온화한 미소와 정중한 말투가 떠올랐지요. 혹시 이런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란 것일까? 하지만 그분은 양반이신데. 그날 밤 순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샜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이는 차와 다과를 들고 안채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유씨 부인과 김도현이 자리를 잡고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래, 김선비님은 과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렇소. 나는 그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해왔소. 헌데 부인은 홀로 사는 게 외롭진 않소. 외롭다 한들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여인들의 재혼을 금했으니 법을 어길 순 없지요. 그때 순이는 차를 따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자신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또 유씨 부인을 바라보는 김도현의 눈빛이 무척 다정하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어제 자신을 볼 때보다 더욱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차를 따르는 순이의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니, 예순이야. 왜 그리 손을 떠는 것이야? 유씨 부인의 말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마님 방금 뭐라 하셨는지요? 아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런 것이야? 손을 떨지를 않나 말귀를 못 알아듣지를 않나? 어디가 아픈 것이야? 그제서야 순이는 뭐가 문제였는지 파악이 되었지요. 아니옵니다, 마님. 실은 지가 잠시 딴 생각하느라 그랬습죠. 아니,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선비님 생각에 잠시. 순이는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속마음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김선비님 생각을 왜 해? 순이는 또 깜짝 놀랐지요.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간도 안 되었습니다. 아, 제 말이 헛나왔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선비님께 차를 따라드리려 했다고 말씀드리려 했었지요. 그 말에 김도현은 순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차맛이 참으로 좋구려. 순이는 김도현의 한마디에 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를 더 드시겠사옵니까? 순이는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지요. 고맙소. 한 잔 더 따라주시오. 순이는 떨리는 손을 참으며 김도현의 찻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씨 부인이 말했지요. 이제 순이 너는 가서 일 보거라. 차는 우리가 직접 따라 마시마.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 목격한 김도현과 유씨 부인의 친밀한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어찌하여 내 마음이 이리 아픈 것일까? 순이는 방 한편에 놓여있는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햇볕에 그을린 20살 여종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무명옷을 바라보며 유씨 부인의 화려한 비단옷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마님께서는 하얀 피부에 고운 손을 가지셨는데 나는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뿐이구나. 순이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하지만 어찌하여 일이 불공평한 것일까?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일이 다른 것일까? 순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다르다 하여 마음까지 다를 수는 없는 법. 김선비님께서 마음을 내게 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한 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지요. 그래, 나는 더 이상 내 운명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야.
다음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사랑채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문간채 김도연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마당의 낙엽을 깨끗이 쓸었지요.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며 김도현이 나왔습니다. 순이 일은 아침부터 수고가 참 많소.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또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순이는 뛰는 가슴을 감추고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사옵니까?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셨사옵니까? 덕분에 참 잘 잤소.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비님 잠시만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어디를 갈 것이요?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순이는 용기 내어 김도현의 팔을 잡아 끌고 후원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지요. 오 작고 예쁜 연못이 있었구려. 연못 속에는 거북이와 자라도 있사옵니다. 그리고 예쁜 금붕어도 살고 있지요. 선비님께서 공부하시다가 머리를 식히시기에는 이곳이 안성맞춤이 될 것이옵니다. 여중 순이의 말에 김도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이곳에서 이야기책을 읽곤 하지요. 그 말에 김도현이 놀란 눈으로 순이를 보았습니다. 그를 아시오? 그저 조금 읽고 쓸 줄 압니다. 부끄러워 누구에게 말할 정도는 못 되지요. 김도현은 순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하인은 거의 드물었지요. 이 의자에 앉아 연못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선비님도 한번 앉아보시지요. 김도현은 순이가 가리킨 돌로 만들어진 평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순이는 저고리 끈을 느슨하게 풀었는지 목선이 드러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치마 또한 살짝 걷어 올려 묶었는지 발목에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때요? 좋으시지요? 김도현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이 순이의 하얀 목선과 살짝 드러난 가슴에 머물렀지요. 순이는 이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허리를 숙여 손수건으로 김도연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지요. 그런데 그때 순이의 저고리가 살짝 벌어지면서 그녀의 풍성한 가슴이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김도현은 당황하여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봉긋한 가슴이 눈에 선했지요. 선비님 많이 더우시지요? 소녀가 선비님의 저고리를 좀 느슨하게 풀어드릴까요? 순이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담하게 김도현의 옷깃에 손을 뻗었습니다. 순이의 손길이 목덜미에 닿자 김도현은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지요. 그러자 당황한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소. 순이 그대가 너무 가깝구려. 김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매력이 통하고 있음을 확신했지요. 선비님께서 많이 더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채질을 해드리지요. 순이는 부채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더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순이의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김도연의 머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지요. 순이 그대는 다른 하인들과 참으로 다르오. 제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순이는 부채질을 멈추고 김도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눈빛이 다른 것 같소. 마치 나를 한 사람의 사내로 보는 것 같소. 그 말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원하던 바였지요. 선비님께서는 제겐 훌륭한 사내입니다. 높은 학문을 가졌음에도 마음씨는 온화하시니까요. 순이는 그렇게 말하며 김도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도현은 온몸이 떨렸지요. 그는 지금까지 학문에만 정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 한번 못 해봤었지요. 하지만 순이, 우리는 신분부터 다르오. 선비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신분은 인간이 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법도보다 더 중한 게 하늘의 뜻이 아닐런지요. 순이의 대담한 말에 김도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니 인간의 법도를 따를 수밖에는 없지요. 김도현의 말에 순이는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김도현의 마음을 차차 돌리면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유씨 부인이 일어날 쯤 하여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유씨 부인이 순이를 불렀지요. 예, 순이야. 오늘 저녁상에 술을 한 병 올려놓거라. 그리고 김선비님 밥도 같이 놓거라. 아니, 마님, 어찌하여 외간사내와 한상에서 식사를 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여종 순이의 말에 유씨 부인이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 예, 그런 것은 내가 물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어찌 도를 넘는 것이야. 지는 누가 보면 소문날까 겁이 나서 마님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너만 입 다물면 누가 안단 말이냐. 여러 소리 말고 어서 저녁상이나 준비하거라. 여종 순이는 마님의 명인이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안방에 마님과 김선비의 밥을 같이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밥상에 술도 한 병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어서 가서 김선비님을 불러오거라. 순이는 싫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문간채로 가서 김선비님을 불렀지요. 선비님, 오늘 저녁은 마님의 지시로 안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알겠소. 내 곧 그리 가리다. 김도현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김도현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어서 오시오. 오늘은 특별히 술도 준비되었으니 한잔하시오. 고맙소. 그렇지 않아도 생각나던 참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김도현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김도현은 술잔을 받아 쭉쭉 들이켰지요. 그렇게 몇 잔을 마셨을까? 무더운 여름날은 해가 져도 방 안 공기가 더웠습니다. 그런데 술까지 들어가니 몸에 열이 올라왔지요. 오늘 저녁은 유난히도 덥구려. 유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옷고름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봉긋한 가슴에 하얀 속살이 살짝 비추었지요. 많이 더우시면 방문을 좀 열어둘까요? 행여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방문은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유씨 부인은 그리 말하면서 김도현에게 술을 더 따라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씨 부인의 의도와 다르게 김도현이 취기가 일찍 올라왔지요. 그런데 그는 취기가 올라오자 자꾸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선비님 졸리시는 게요? 김도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눈이 반쯤 감겨 있었지요. 아이고, 사내가 술이 이리 약해서야 어찌한담. 유씨 부인은 크게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녀가 기대한 것은 이게 아니었지요. 유씨 부인은 김도현 옆에 바짝 앉아 그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김선비. 한번 졸기 시작한 김도현은 비몽사몽이었지요. 아니, 일부러 목욕까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건만 이리 자버리면 어떡하느냔 말이오. 유씨 부인은 뜻대로 되질 않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급기야 그가 코까지 굴어대니 유씨 부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밖에 순이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요. 순이는 어디 가지 않고 방문 앞에서 방 안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김선비님 좀 문간채로 옮겨드리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순이는 얼른 방으로 뛰어 들어가 김도현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문간채로 데려가 방 안에 눕혀주었지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잠들어 있는 김도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잘 깎아놓은 조각 같았지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김도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조각 같은 그의 얼굴에 손이 닿는 순간 순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그 순간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김도현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온몸이 붉게 달아오르며 곧바로 반응을 하였지요. 어쩜 잠들어 있는 모습도 이리 멋있는 것일까?
순이는 김도현의 겉옷을 벗겨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남기고 바지도 벗겼지요. 그 순간 순이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을 벗겨놓은 순이는 가슴 속 깊이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순이는 그러한 감정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만에야 시원한 모시적삼을 꺼내와 그에게 입혀주었지요. 김도현에게 모시적삼을 입혀놓고도 순이는 한동안 그 이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어 꾸벅꾸벅 졸다가 김도현의 가슴에 기대어 잠이 들어버렸지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 소피가 마려운 김도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김도현은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더군다나 자신이 입었던 옷은 벽에 걸려 있고 자신에게는 모시적삼이 입혀 있었습니다. 적잖이 놀란 김도현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순이가 눈을 떴지요. 어머, 내가 깜박 잠들었군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순이는 충동적으로 김도현에게 입을 맞췄지요. 김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에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순이, 우리는. 순이는 손으로 김도현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아무 말도 마세요. 오늘 밤만은 신부는 잊어주세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순이의 손길에 김도현은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순이를 끌어안고 말았지요. 그렇게 그날 새벽 두 사람은 둘 다 첫 경험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순이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을 실컷 분출하였지요. 순이는 김도현의 품에서 꿈에 그리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세상 모든 것을 잊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순이와 김도현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요.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이가 먼저 용기 내어 김도현에게 말했지요. 김 선비님, 오늘 밤 자시쯤 뒷마당 헛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되자 김도현은 순이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지요. 헛간 안에는 순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어 그녀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선비님 오셨군요. 혹시 오시지 않을까 걱정했사옵니다. 순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김 선비님, 저는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이 사랑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지요. 나리를 사모하는 제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저는 기꺼이 잘못을 저지르겠습니다. 김도현은 순이의 간절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며칠 동안 순이를 떠올리며 괴로워했던 것이 사실이었지요. 순이, 나 또한 그대를 잊을 수가 없었소. 그날 밤 이후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소. 그 말에 순이는 김도현을 버락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김도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조마조마했었지요. 헌데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건초가 깔린 바닥에 나란히 누웠지요. 어두운 창고 안에는 양반과 하녀가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맞춤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건초더미 위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비님, 오늘 밤 저를 완전히 나리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소. 지금 이 순간 그대 안에 내가 있어. 김도현은 순이의 저고리를 풀고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였지요. 폭풍 같은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순이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저는 진정한 김 선비님의 여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순이는 김도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것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나리의 품에 있고 싶어요. 김도현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 후로 순이는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다르게 표정이 무척 밝았지요. 걸음걸이도 더욱 가벼워졌고 일을 할 때마다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술을 놓으면서 그런 순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평소 세심한 관찰력을 지닌 그녀는 순이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아, 아닙니다, 마님.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순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의 예리한 눈빛은 순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김도현이 정원을 거닐며 나타났습니다. 순이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며 얼른 시선을 피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을 유씨 부인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순이야, 김 선비님을 보고 왜 그리 당황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님. 그저 갑자기 나타나셔서 놀란 것뿐입니다. 유씨 부인은 순이의 변명을 들으며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두 사람 사이 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김도현이 대청마루로 올라오자 순이는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차를 준비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오늘은 유독 머뭇거렸지요. 부인 안녕하시오. 오늘도 참으로 덥구려. 그렇구려. 순이야, 어서 차를 내오거라. 예, 마님. 순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유씨 부인은 김도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김도현이 순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순이 역시 김도현 앞에서 유독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김 선비 내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소. 덕분에 매우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김도현이 집안 사람들이라고 할 때 순이를 살짝 보는 것을 유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려. 순이가 특히 세심하게 잘 돌봐주고 있는가 보. 그 말에 차를 따르던 순이와 김도현 모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의 작은 변화도 유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지요. 마님,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순이는 참으로 성실하더이다. 부인께서 잘 가르치신 덕분이겠지요. 해가 저물어가자 김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소. 아직 공부할 게 남아있으니. 그러시오. 그리고 내일 밤은 안채에서 저녁을 드시오. 알겠소. 고맙소이다. 김도현과 순이가 떠나자 유씨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았지요. 혹시 순이와 도연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는데. 유씨 부인은 내일 밤 김도현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지요. 안채 방 안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술이 없구려. 한 잔 술에도 취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술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소.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는 학문적인 내용들도 많았지요. 순이는 안방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리 학문이 높으시니 내가 과연 마님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순이는 속으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도 김선비를 가슴에 품은 것 같아 안절부절하였지요. 한편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유씨 부인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덥다며 겉옷을 벗고 속적삼만 입은 채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냈지요. 그리고 그녀는 속적삼 치마를 허벅지까지 들어올렸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무척 희고 고왔고
순이의 것보다 훨씬 매혹적이었습니다. 김선비 이리 와 내 등 좀 주물러 주시오. 요즘 신경 좀 썼더니 등 근육이 굳었구려. 아, 알겠소. 김도현은 유씨 부인 뒤로 가서 그녀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가 무척이나 부드러웠지요. 그러다 보니 김도현은 어느새 온몸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느낀 유씨 부인이 갑자기 돌아앉아 김도현을 자리에 벌렁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김도현의 배 위로 올라갔지요.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도현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최고조로 흥분된 김도현이 참지 못하고 그녀를 다시 자리에 눕혔지요. 그리고 김도현은 불도저처럼 일방적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한편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순이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마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요. 마님의 신음소리는 방문을 뚫고 나와 순이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로 얼굴을 덮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은 다음 날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순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씨 부인을 찾아갔지요. 마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지요. 마님, 더 이상 김선비님을 유혹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유씨 부인은 순이의 예상치 못한 말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하녀가 주인의 사생활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아니 순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감히 주인의 일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이야. 마님, 저는 김선비님을 사랑합니다. 순이의 고백에 유씨 부인은 크게 경악했습니다. 하녀가 양반 남성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 자체가 무척 충격이었지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분수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분수요? 사랑에 무슨 분수가 있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여자로 김선비님을 사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이의 대담한 발언에 유씨 부인은 분노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어졌습니다. 마님께서는 김선비님을 욕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야, 이 미친 계집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녀 주제에 감히 주인과 같은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런데도 순이는 유씨 부인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녀와 맞섰지요. 그렇습니다. 김선비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말에 유씨 부인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순이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지요. 거짓말 말거라. 김선비가 너 같은 하녀를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순이는 모든 것을 걸고 유씨 부인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김선비님을 포기하십시오. 유씨 부인은 순이의 말에 충격을 크게 받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 못된 계집! 내가 감히 나에게 포기하라고?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아니 이런 일이 내 집에서 벌어지다니! 순이 너는 이제 끝이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좋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김선비님을 유혹하지 말아 주십시오. 순이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을 떨었지요. 순이가 떠난 후 유씨 부인은 한동안 분노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녀가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도전한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김도현과 순이 사이에 정말로 무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분노케 하였지요. 감히 하녀 주제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유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며 순이를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지요.
저런 버릇없는 계집을 그대로 두면 다른 하인들까지 버릇이 없어질 것이야. 본보기로 삼아야 해. 유씨 부인은 즉시 집안의 다른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순이는 오늘부로 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유씨 부인의 말에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순이를 걱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처지가 위험해질까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마을에 소문을 내거라. 순이라는 계집은 주인을 배신하고 집안을 어지럽힌 나쁜 년이라고. 그리고 어느 집에서도 그년을 받아주지 말라고 꼭 전하거라. 한편 순이는 뒤채에 자신의 방에서 유씨 부인이 다른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살아간단 말인가? 순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조선시대 사회에서 양반과 여주인의 분노를 산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지요. 그런데 그때 다른 여종 월이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정말 큰일이다. 마님께서 너를 마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마님께서 어쩌다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순이는 월이에게 자신이 유씨 부인에게 한 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월이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정말로 마님께 그런 말을 했다고? 김선비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를 마님께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거든. 아이고, 이를 어쩌냐, 순이야.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내가 마님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월이야, 혹시 김선비님께서 나를 구해주실까? 아니, 얘 김선비님도 양반이시잖아. 그가 마님과 맞서기는 어려우실 거야. 순이는 월이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지만 여전히 김도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날 밤 순이는 자정이 넘어 김선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김선비를 깨웠지요. 아니 순이가 아니냐. 아니, 지금 잠이 오십니까? 어찌 저를 구명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순이의 말에 김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부인한테 한 말을 모두 들었다. 허나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이야. 너와 나 사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지켜졌어야 해. 이제 부인도 알게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너를 감싸고 돌 수는 없게 되었다. 김선비 말에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지요. 그저 아무도 모르게 유의를 즐기는 대상으로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울면서 그의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지요. 그날 밤 순이는 옷보따리를 들고 유씨 부인에게 세경도 받지 못한 채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 월이의 부모님이 계시는 초가에 잠시 머물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도현에게 배신당해 크게 상처받은 순이는 결국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했지요. 순이는 붓과 종이를 사와 김도현과 유씨 부인의 불륜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날짜와 그들이 나눈 대화까지도 세세히 적었지요. 그렇게 작성한 벽보를 장터 방을 붙이는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벽보를 보았지요. 아니 유씨 부인이 김선비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쯧쯧. 그러게 말이오. 나라에서 재혼을 그만이 혼인은 하지 않고 밤이서방을 만들어 놨구만. 사람들은 저마다 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왕이면 내게도 연통을 주었으면 내가 만사 제껴놓고 달려갔었을 텐데 아쉽구만. 옛기 이 사람 그 입 조심하시게. 그래도 양반인데 괜히 경을 칠 일이 있나.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것이라네. 어찌 자네는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인가? 어느새 유씨 부인은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불륜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선비는 하녀를 겁탈하고 버린 파렴치한이 되었지요. 순이의 벽보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유씨 부인의 집까지 이 소문이 전해졌지요. 유씨 부인의 집에서는 소문을 들은 하인들끼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 소문이 관아까지 전해지면 난리가 날 터인데 이를 어쩌면 좋노? 다음 날 아침 고을 현감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모두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동원에는 순이, 김도연, 유씨 부인이 나란히 꿇어앉아 있었지요. 이번 사건은 우리 고을의 풍기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사실을 명확히 밝혀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도 표정이 무척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순이, 내가 장터에 벽보를 붙인 게 모두 사실이냐? 예, 현감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도현과 유씨 부인은 순이의 당당한 태도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김도현, 순이의 말대로 내가 정말 하녀를 탐한 것이냐? 현감 그것은 김도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유씨 부인, 그대는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사람들 몰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현감 저는 그저 유씨 부인 역시 제대로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폭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기 때문이지요. 너희들의 침묵은 곧 시인이다.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도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 이제 지금부터 판결을 내리겠다. 먼저 순이는 주인을 모독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곤장 10대를 명한다. 그리고 이 고을에서 추방하노라. 순이는 처벌을 받아들이면서도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도현과 유씨 부인에 대한 처벌이 궁금할 뿐이었지요. 김도현, 너는 양반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하녀를 농락한 죄가 크다. 하여 조정에 보고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고 향후 관직 진출을 금하노라. 현감의 처벌에 김도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감 어찌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이요? 조용히 하라. 그리고 유씨 부인, 그대는 과부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아니 현감. 죽어서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요. 하지만 현감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순이는 관아 마당에서 곤장형을 받았습니다. 10대의 곤장이 그녀의 엉덩이를 내리쳤지만 순이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요. 이 정도쯤은 김도연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10대의 곤장을 받은 순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만족스러웠지요. 순이는 이제 이 고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러하지요, 현감. 한편 김도현은 관직 진출의 꿈이 무너져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씨 부인은 재산의 반을 빼앗기고 사회적 체면을 몽땅 잃었지요. 순이는 관아를 떠나면서 김도현과 유씨 부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낙심하여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었지요. 두 분도 이제 저와 같은 고통을 맛보시게 되었군요. 이 모든 게 인과응보입니다. 순이의 말에 김도현과 유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순이는 그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거렁뱅이 하나가 아침 일찍부터 한양장터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렁뱅이는 아무 말 없이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니, 지금 못하는 것이요? 중년이 된 순이가 거렁뱅이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김도현이었지요. 주모 순이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에 소금을 잔뜩 담아왔지요. 주모 순이의 바가지에 든 소금을 보고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그 소금 이리 주시오. 거지 김도현은 순이에게서 소금을 빼앗아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미안하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대를 찾아왔소. 김도현은 그리 말하고 쓸쓸히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김도현이 그리 된 것은 자신의 복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중년이 된 순이는 달려가 김도현을 붙잡았지요. 이리 나를 따라오시오.
순이는 거지 김도현을 데리고 주막 뒤쪽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씻기고 국밥을 챙겨주었지요. 순이는 고향 마을을 떠나와 갖은 고생 끝에 한양 장터에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국밥은 입소문을 타고 날로날로 번창하였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한양에서 제일 큰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집이었지요. 밥 먹고 방에 들어가 한숨 주무시오. 순이는 김도현을 안채에 들여놓고 장사를 마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안채에 들어가 쉴 수가 있었지요. 이리 와보시오. 내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리리다. 김도현은 순이 뒤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근육이 많이 뭉쳤구려. 고생이 많소. 가만히 앉아만 있던 순이가 김도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마님을 선택한 것이오? 실은 그 당시 나도 사정이 딱했소. 그래서 거처가 필요해 그리할 수밖에 없었소. 그럼 나를 사랑은 했었소? 내 마음만은 당신에게 있었소. 헌데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유씨를 선택한 것이요. 순이는 사정이 있어 몸 따로 마음 따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도현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오? 10년 전 그대가 마을을 떠나고 내 가슴은 무척 아팠소. 그래서 그때 미안하단 말을 못해서 지금껏 찾아다녔소. 아니 그럼 그 말을 하려고 10년을 나를 찾아다닌 것이오? 그렇소. 이제 내 속마음을 털어놨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이곳을 떠나겠소. 그 말에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김도현을 잡아들이고 그를 올라탔지요.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시오. 어느새 순이는 김도현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지요. 그녀는 김도현 이후로 어떤 사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 가슴에 김도현이 항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서 풀지 않고 못하고 있으시오. 순이는 달아올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촛불이 꺼졌지요. 아, 그 큰 것으로 힘 좀 제대로 한번 써봐요. 그 다음은 무엇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결국 순이는 김도현을 서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비록 관직을 얻을 수는 없었으나 여전히 그는 순이에게 멋진 남자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업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도 좋지만 절대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이가 비록 힘없는 여종이었지만 그녀가 적이 되는 순간 그녀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 유씨 부인과 김선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옛날 조선 중엽 경기도 외광 마을에 박대감의 부인 한씨가 살았습니다. 그 집은 풍족했으나 자손이 없어 항상 고심이었지요. 서방인 박대감은 이미 노쇠하여 사내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한씨는 이제 28배 꽃다운 나이였지요. 그녀는 젊은 청춘을 별채에서 외롭고 쓸쓸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술에 잔뜩 취한 머슴 칠보기가 한밤중에 부인 한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변속관이요? 그 방에서는 향내가 가득했고 한씨 부인이 치마자락을 반쯤 걷고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한씨 부인은 칠보기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늦었구려. 예? 변속간에 온 것을 환영하오. 그날 밤 칠보기는 얼떨결에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흥흥. 한씨 부인은 꿈이라 생각하고 칠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칠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튼실한 몸뚱이의 한씨 부인은 태어나 처음으로 여인임을 세게 느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칠보기는 바지를 들고 담장 너머로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아침에 그가 한씨 부인의 방에서 눈을 뜨고 나서야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지요. 한편 한씨 부인은 아침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서방인 박대감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안색이 좋아져 있었지요. 오늘은 어째 부인의 안색이 좋구려. 간밤에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아, 믿고 말고요.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아주 좋은 꿈을 꾸었소이다. 호호. 도대체 무슨 좋은 꿈을 꾸었길래 얼굴에 화색이 이리 돈단 말이여. 아, 그런 게 있어. 딴 세상에 와 있는 짜릿한 느낌의 꿈이었소. 그때 여종 춘자는 한씨 부인이 머무는 별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씨 부인의 옷을 빨려고 준비하다가 그녀의 속것에 묻어있는 하얀 얼룩을 보았지요. 아니, 마님의 속것에 못 보던 얼룩이 묻어있네.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얼룩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끙끙 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을 했지요. 아니, 이것은 칠복이 것이네. 그놈 빨래를 내가 하니까 잘 알지? 춘자는 칠복이 옷을 빨 때마다 그놈의 바짓가랑이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하얀 얼룩이 한씨 마님의 속것에 묻어 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매, 이것이 다 뭔 일이다냐? 어째 그놈의 자식 허연 국물이 마님의 속것에 묻어있느냐고? 춘자는 갸우뚱거리며 방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지요. 그런데 칠복이가 또 술에 취해 한씨 부인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변속관인가? 그런데 칠복이는 또 얼떨결에 한씨 부인의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일찍 또 바지를 들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날도 한씨 부인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지요. 아침밥을 먹으며 박대감이 말했습니다. 부인, 요즘 좋은 꿈을 많이 꾸나 보. 얼굴이 봄꽃 피듯 활짝 피었소이다. 아, 정말 내 얼굴이 그렇게 활짝 피었소? 요즘 들어 밤마다 좋은 꿈을 꾸니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습니다. 호호. 그 시각 여종 춘자는 한씨 부인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하얀 얼룩이 나왔지요. 이번에는 바닥에 깔려있는 흰색 묘위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또 냄새를 맡아보고 칠복이 것임을 알아챘지요. 아니, 저번에는 마님의 속것에서 이번에는 요위에서 왜 자꾸 칠복이 국물이 묻어나오는 것이야? 혹시 이놈이 밤마다 마님을? 이쯤 되니 춘자는 칠복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내 이 녀석을 가만둘 수 없지. 춘자는 화가 나 씩씩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춘자는 숨어서 밤마다 한씨 부인이 머무는 별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어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잠시 후 인기척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별채로 향하고 있었지요. 옳거니 잘 걸렸다, 이놈. 달도 별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분간은 안 되었지만 춘자는 틀림없는 칠복이라 생각했지요. 춘자는 미리 준비한 뭉둥이를 들고 달려가 사정없이 사내에 머리통을 갈겼습니다. 아이쿠.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사내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춘자는 쓰러진 칠복이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인연이 어따 대고 발길질이냐? 춘자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칠복이가 아니라 박대감이었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지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아니, 인연이 실성을 했나? 감히 내게 몽둥이질을 하질 않나 발길질을 하지 않나? 내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야. 아이고, 대감마님, 인연을 죽여주십시오. 지가 실성을 했나 봅니다. 춘자는 얼른 땅바닥에 쓰러진 박대감을 부축하여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눕혀드렸지요. 대감마님, 인연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런데 내년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었고 저는 그저 도둑이 든 줄 알고 그랬사옵니다. 내 평생 종년한테 죽도록 맞아본 건 또 처음이다. 박대감은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으니 그만 나가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춘자는 박대감의 안채를 나왔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춘자는 처소로 가기 전에 한씨 부인이 머무는 별채를 한번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 놈이 바지를 들고 담을 넘고 있었지요. 그러자 춘자는 얼른 몽둥이를 챙겨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벌써 담 넘어 도망가고 없었지요. 엄매 놓쳐버렸네. 그런데 저 잡놈은 어찌 감당하려고 저 짓을 벌이는 것이야. 춘자는 처소로 돌아와 씩씩거렸습니다. 내 오늘 이놈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춘자는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 반드시 이 잡놈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고 말 것이야. 그날 밤 춘자는 한숨을 못 잤지요. 며칠 후 춘자는 한씨 부인의 방을 청소하다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얘 춘자야, 어찌 청소하다 말고 자는 것이야? 예, 춘자는 3일째 한숨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몽둥이 들고 지키느라 못 잤고 낮에는 일하느라 못 잤지요. 아니, 밤에 뭐하고 낮에 자는 것이야? 아, 그게 제가 깜박 졸았나 봅니다요. 내가 묻지 않느냐, 밤에 뭐 하느라 못 잤느냐고. 그것이 지가 요새 뜨개질 좀 배우느라 못 잤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이제 되었으니 내 방은 그만하고 대감마님의 방이나 깨끗이 청소하거라. 네, 마님. 춘자는 비몽사몽하면서 박대감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늦은 오후가 되었지요. 야, 춘자야. 너 지금 못하는 것이야. 박대감이 돌아와 보니 춘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대자로 벌렁 누워 코를 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어디에서 자는 것이야. 박대감이 흔들어 깨워봐도 그녀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인연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한 게로구나. 그런데 춘자가 뒤척이다가 치마가 반쯤 올라갔는데 그녀의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곱고 배곡같이 흰 피부였지요. 순간 박대감은 자신의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씨 부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였지요. 박대감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 보니 야가 어느덧 성인이 다 되어 있었구만.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춘자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코골며 자고 있는 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이제 보니 이목구비도 예쁘고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남사스럽게.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었는데 오늘 춘자를 통해 이팔청춘이 된 기분이었지요.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대감마님. 잠에서 깬 춘자는 상황 파악을 하고 깜짝 놀라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지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됐다, 내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어서 가서 푹 쉬거라.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춘자는 서둘러 안채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춘자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째 대감마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지 않고 갑자기 착해지셨대? 어제와 다르게 자신에게 한없이 부드러워진 박대감을 보며 춘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다음날 춘자는 칠보기를 끌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너 요새 밤마다 뭐하고 다녀? 아니, 그게 뭔 말이오? 왜 자꾸 마님의 방에서 네 하얀 국물이 나오느냔 말이야. 그 말에 칠복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나는 당최 무슨 소리 하는 줄 모르겠구만. 너 자꾸 시침이 뗄 것이야. 아니, 뭐 시치미를 떼게 있어야 떼지. 칠보기가 하도 잡았더니 춘자는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힐 것이야. 내 두 눈을 부릅뜨고 널 지켜볼 것이야. 아니,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내게 신경 쓰는 것인데? 그 말에 춘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야, 이등신아. 너는 어째 여인의 마음을 그리도 모르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좋아한다 말하는 것이야? 그것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냐? 사실 칠보기도 춘자를 좋아했습니다. 여종치고 양반 뺨치는 미모의 그녀는
착하고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었지요. 허나 지금 마님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 칠복이는 춘자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야, 너는 미모가 좋으니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잊어주거라. 그 말에 춘자는 화가 나 돌아서 나왔지요. 춘자는 돌아서 나오는데 가슴이 무척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춘자는 칠복이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저 잡놈을 어떻게 해야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저러다 큰일 나고 말 것이야. 그런데 그때 박대감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춘자를 불렀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대감마님. 그래, 오다가 주웠다. 이거 너가 거라. 춘자는 깜짝 놀라 박대감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양반 아씨들이나 하는 비단 놀이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감마님 이것을 어찌 제게? 오다가 주웠다 하지 않느냐? 박대감은 놀이개를 춘자 앞에 휙 던져놓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놀이개를 집어보니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 거였지요. 아니, 누가 이 귀한 것을 흘렸대 새 것인데. 아무튼 춘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싸서 가질 수 없는 비단 놀이개가 생겼으니 폴짝폴짝 뛸듯이 기뻤지요. 그렇지 않아도 칠복이 한테 까여 기분이 꿀꿀하던 차에 비단 놀이개가 그녀를 다시 웃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춘자는 포기하지 않고 숨어서 마님의 별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해가 떠오를 때까지 칠복이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춘자는 안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한가롭자 그녀는 감나무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얘 춘자야, 밤에 뭐하고 졸고 있는 것이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박대감이 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오셨어요. 잠시 앉아 쉰다는 게 그만. 얘따 오다 주웠느니라. 너나 다려 먹거라. 박대감은 보약 세 첩을 춘자에게 휙 던져놓고 돌아서 갔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누가 또 보약을 떨어뜨렸네. 그런데 우리 대감마님은 어째 이런 것을 잘도 주워오신대? 그렇지 않아도 춘자는 요새 칠복이를 감시하느라 잠을 자지 못해 기운이 없었습니다. 헌데 박대감이 보약을 주워다 주었으니 그녀는 웬 떡이냐 하며 보약을 다려 먹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 후로도 박대감은 뭔가를 자꾸 주워왔습니다. 그 바람에 춘자의 방에는 값진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박대감은 오다 주었다며 양반 부인들이나 쓰는 비싼 면경을 들고 왔지요. 아니, 그런데 대감마님, 혹시 어디서 남의 것을 들고 오시는 것은 아니시죠? 아니, 남의 것을 들고 오다니. 아, 대감마님께서 주워오시는 게 죄다 새 것이니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어디 줍는 게 다 헌 것만 주우라는 법이 있더냐?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뭔가? 어허, 별것을 다 신경 쓰는구나. 배고프다 밥이나 다오. 박대감은 춘자 손에 면경을 쥐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면경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곳에 놓는 게 좋겠지. 춘자는 한쪽에 자리를 잡고 면경을 놓았습니다. 어느새 춘자 방에는 여러 벌의 비단 옷과 고급 화장품부터 없는 게 없었지요. 웬만한 부잣집 아씨보다 더 많았습니다. 오시며 장신구는 모두 양반의 것인데 정작 내 몸은 천한 노비라니. 춘자는 언젠가는 비단 옷을 꼭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화장품도 발라보고 싶었지요. 춘자는 면경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의 저녁상을 챙겨 안방으로 가져갔지요. 그러자 때맞춰 한씨 부인도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옆에 앉아 두 분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요. 요새 영감님 얼굴이 피어나는 것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오? 뭐 좋은 일이 있겠소. 나도 부인처럼 좋은 꿈을 좀 꿔보고 싶어서 노력 중이요. 호호, 노력한다고 좋은 꿈이 꾸어지시오. 노력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소. 부인도 꾸는데 나라고 못 꿀 일이 있겠소. 얘 춘자야, 내가 한번 말해보거라. 노력한다고 좋은 꿈을 꿀 수 있느냐? 뭐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요?
춘자는 자신도 모르게 박대감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생전 노력해서 좋은 꿈을 꿀 수 있다는 말은 처음이다.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한씨 부인과 춘자는 박대감 말의 의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언제부턴가 한씨 부인이 헛구역질을 하더니 그녀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한씨 부인만 알고 있었지요. 한씨는 불러오는 배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방님과 별을 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면 의심을 하겠지.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서방님과 반드시 별을 봐야 해. 그리 생각한 한씨는 그날 밤 베개를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내 방을 찾았소?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 자식이 없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몇 년을 시도해봐도 되지 않았던 게 지금 와서 될 일이 있겠소? 혹시 아시오? 요새 대감의 혈색이 좋아졌으니 될 수도 있을지? 그날 밤 부인 한씨는 박대감 옆에 누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안 되었지요. 그 후로도 여러 날을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나 안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인 한씨는 고민이 커져만 갔지요. 다음 날 밤 칠복이가 자정 넘어 한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맨정신으로 들락거렸지요. 칠보가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그 말에 칠복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마님 저와 함께 떠나면 어떻겠습니까요? 아니, 너 믿고 따라갔다가 무엇으로 먹고 산단 말이냐? 지가 아직 한참 젊은디 마님 한 분 먹여 살리지 못하겠습니까요? 어디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더냐? 이것 참 난감하게 되었구나. 서로 즐길 때는 몰랐지만 한씨 부인의 배가 불러오니 근심 걱정만 무척 커졌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들통나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혹독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땐 너무 늦었지요. 아무튼 마님 너무 걱정 마셔요. 마님은 지만 믿으면 되는구만요. 그런데 칠복이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듯 그는 의기양양했지요. 한씨 부인은 일반 여종이나 노비가 아닌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웬만큼 벌어서는 양반인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었지요.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칠복이는 문제 없다는 듯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나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한씨 부인은 왠지 칠복이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여나 쫓겨나 칠복이를 따라간다 해도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지요. 그리하여 한씨 부인은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심한 한씨 부인은 계획을 세우고 칠복이를 불렀지요. 이제부터 내가 부를 때까지는 내 방을 찾지 말거라. 아니 왜 그렇습니까요, 마님? 지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는감요? 그런 게 아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지금부터 자칫 잘못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것이야. 그럼 무슨 방도가 있으신감요? 요새 대감께서 춘자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구나. 그러니 춘자를 이용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춘자를 이용한단 말씀입니까요? 춘자라면 대감께서도 아마 사내가 되실 것이야. 몸은 상대를 알아보거든. 그러니 내 대신 밤에 춘자를 대감의 잠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지. 딱 한 번만 대감께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마님께서는 지금부터 7달 후에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그거야 칠삭동이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한씨 부인의 말을 듣고 칠복이는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마님은 마님입니다. 그런 천재적인 발상을 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너와 나는 평생 걱정 없이 살 것이야. 암만요. 마님과 지는 평생 같이 살아야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마님은 춘자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찾으셨어요, 마님. 그래 춘자야. 내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같이 마셔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 내가 와서 같이 마셔주면 좋겠다. 뭔 일이 있으셔요, 마님? 뭔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술 생각이 나서 그러느니라. 알겠어요, 마님. 지가 그럼 준비해 놓겠습니다요. 그날 일을 모두 마친 춘자는 저녁이 되자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술상을 들고 한씨 부인의 방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주거니 받거니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취기가 올라오니 내 잔은 그만 채우거라. 그럼 술상을 치울깝쇼. 아니다, 너와 더 대화를 하고 싶으니 술상은 그대로 두거라. 마님은 술잔을 엎어놓고 춘자에게만 술을 계속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자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술상을 치우고 춘자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안채로 박대감을 찾아갔지요. 어째 안 자고 찾아온 것이요? 영감, 오늘은 제 방에서 주무시지요. 방이 바뀌면 영감의 몸이 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옵니까? 뭐 방이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겠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소. 부인이 원하니 내 그리 해보리다. 그럼 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1시각 후에 오십시오. 그리고 불은 꺼놓고 있을 테니 키지 마시고 바로 제게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소. 그리 하겠소. 한씨 부인은 그리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춘자를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그리고 한씨 부인은 밖으로 나와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박대감이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한씨 부인은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박대감의 힘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한참 만에야 박대감이 밖으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였지요. 호호, 성공했군, 성공했어. 한씨 부인은 춘자라면 박대감도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춘자에게 선물 공세하는 것을 보고 그의 남성성이 춘자를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비록 춘자가 자신의 옷을 입긴 하였으나 박대감의 몸은 춘자를 알아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었어. 이제 쫓겨날 일은 없어졌어. 호호. 한씨 부인은 박대감의 성공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박대감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지요. 이제 한씨 부인은 몇 달 후 자연스럽게 임신 소식을 공개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사내아이이기만을 간절히 바랬지요. 그리 되면 박대감의 재산을 상속받아 칠복이를 옆에 두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한씨 부인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한씨 부인은 박대감의 아이를 가졌다며 공개하고 몸조리에 들어갔지요. 여보 영감, 이제 드디어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니,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소? 아주 힘차게 발차게 하는 것으로 보아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영감.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그런데 영감 춘자는 요새 어찌 안 보이는 것이요? 낸들 알겠소. 며칠 전 갑자기 사라졌소. 그 말에 한씨 부인은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대신 박영감과 잠자리를 한 춘자가 집안에 있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지요. 그리고 박대감도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씨 부인은 아이를 낳았지요. 고추요, 고추. 경아들이요. 산파의 말에 한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감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었지요. 아이의 손발이랑 모두 이상 없소? 모두 정상이요. 체격이 좀 큰 것 빼고는. 한편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칠복이는 기뻐 날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마님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지요.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냐? 갑자기 나타난 박대감 목소리에 칠복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구먼요. 그런데 내 놈이 어째 좋아하는 것이야? 그제서야 칠복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야 대감마님께서 학수고대하던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놈도 기뻐서 그렇지요. 그 말에 박대감은 헛기침을 크게 하고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영감, 아들이여 아들. 그렇구려 고생했소. 헌데 아이의 상태는 좀 어떠시오? 아이는 장군감입니다요. 아주 건강하답니다. 아, 그렇소.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칠삭동이라 걱정했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칠삭동이로는 안 보이요. 이 두 손으로 수백 명의 아이를 받아봤지만
칠삭동이가 이렇게 크게 태어나는 경우는 처음이요. 아, 그야 내가 잘 먹었으니 아이도 그만큼 크게 태어난 게 아니겠소. 하지만 이건 좀 여보 영감, 우리 아이가 영감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려 호호. 부인 한 씨는 아이를 안고 싱글벙글하면서 좋아라 했지요. 박대감은 한 씨 부인의 방을 나오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며칠 후 아기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던 칠복이는 자정이 넘어 한 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기를 보며 무척 좋아했지요. 칠보가 이제 되었다. 박대감께서 나이가 들어 살 날이 많지 않다. 이제 이 아이가 무사히 자라 대감의 재산만 상속받으면 우린 그땐 걱정이 없단다. 아이고 그럼요 마님. 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이만큼을 꼭 지켜낼 것이구만요. 두 사람은 그날 밤도 자고 있는 아기 옆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계획대로 그들의 꿈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 씨 부인의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칠복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와 오라를 바꾸라. 아니 칠복이는 왜 찾는 것이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요? 그자는 박대감의 재산을 빼돌렸소. 포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숨어있는 칠복이를 잡아갔습니다. 그 바람에 한 씨 부인은 주저앉고 말았지요. 한 씨 부인은 칠복이 걱정에 잠도 오질 않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끙끙 앓던 한 씨 부인은 박대감에게 부탁해 칠복이를 구하고 싶었지요. 며칠 후 그녀는 큰 맘 먹고 박대감을 찾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한 씨가 박대감의 안채에 들어서니 박대감은 없고 춘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아니 춘자야, 내가 왜 거기 앉아 있는 것이야? 그리고 품 안의 아이는 또 뭐니? 내가 왜 여기 있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요. 춘자는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옆눈으로 한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치고 있었지요. 이제 부인은 끝났소. 사필 규정이요. 아니 내가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내가 어째 나보고 부인이라 부르는 것이야. 이제 나는 박대감님의 안사람이 되었소. 그리고 이 아이는 대감님의 대를 이을 장손이요. 한 씨는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지요. 아니 그 아이가 대감의 아이라니 어떻게 된 것이야? 아, 이 아이는 한씨 부인이 만들어주지 않았소. 그날 밤 한씨가 내게 술을 먹이고 대감님을 모셔왔을 때 그때 생긴 아기요. 한 씨 부인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쳤습니다. 아차 싶었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감께서 다녀가신 것을 어찌 안 것이야. 너는 술 취해 자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알게 된 게 아니라 대감께서 아신 것이요. 대감께서 그날 밤 나인 줄 알고 내게 사랑을 하신 것이요. 그 말에 한 씨는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모두 춘자만을 위한 계획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지요. 자신에게 와야 할 복이 모두 춘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복이 구제는커녕 자신조차도 구제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대감이 들어왔지요. 한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찌 고개를 숙이시오. 당신은 항상 내게 당당하지 않으셨소. 박대감은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부인은 잘 된 것이 아니요. 내 집에서 쫓겨나면 이제 맘 놓고 칠복이와 만나도 되지 않겠소. 한 씨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당신이 좋은 꿈을 꾸었다는 등 횡설수설할 때부터 알아봤소. 그 때문에 춘자에게 맞아 죽을 뻔도 했었소. 아니 그런데 어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요? 박대감은 한숨을 크게 쉬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칠복이 놈이 내 재산을 빼돌리는 증자를 잡기 위함이었소. 처음에는 쌀 한 대씩 빼돌리던 놈이 나중에는 가마째 통째로 빼돌리는 큰 도둑놈이 되어 있었소.
그놈이 훔쳐가 쌓아온 곡식이 한 해만 해도 수십 가마에 이르오. 그 말에 한씨 부인은 또 한 번 낙심을 크게 했습니다. 칠복이도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었지요. 이제 나를 어찌할 생각이요? 내 부인 때문에 생각을 참 많이 했소. 한때는 관아의 고발의 죗값을 받게 하고 싶었으나 춘자가 뜯어 말렸소. 그래서 춘자 뜻에 따라 당신이 살 초가 하나를 마련해 놨소. 그 말에 한씨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한낱 노비였던 춘자 손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 춘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마지막까지 배려해줘서 고맙소 영감. 내게 고마워하지 말고 춘자에게 고마워하시오. 그녀의 인품이 당신을 살려낸 것이오. 한씨 부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꺼냈습니다. 춘자야 고맙다. 내게 은혜를 입었구나. 아니요, 부인.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라 했소. 그러니 앞으로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요. 결국 한씨는 박대감이 마련해준 작은 초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칠복이 나올 날을 기다리며 쓸쓸히 살았지요. 어이하여 내 팔자는 이리도 기구하단 말인가. 도대체 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단 말인가. 한씨 부인은 자신의 옛일을 되짚어보며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뒤바뀐 춘자의 삶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욕심도 욕망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주어진 일만 착실히 하던 여종이었지요. 한씨는 밖에서 놀고 있는 칠복이 아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 또 한탄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이 너무도 비참하고 싫었지요. 한편 박대감은 오늘도 춘자에게 무엇을 사다 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주었다며 가져다 준 것만 해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지요. 이보 영감, 이제 돈 아깝게 그만 좀 사오시오.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도 부지기수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자 취미인데 어찌 그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오. 박대감은 그것도 낙이라 하니 춘자는 더 이상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대감이 주었다고 할 때마다 장단을 맞춰주느라 애를 먹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깨를 볶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보 부인, 오늘 낮에 먹은 보약 때문인지 벌써부터 기운이 솟는구려. 어서 이리 와 보시오. 오늘 밤은 둘째를 위해 한번 달려봅시다. 호호, 그럴까요? 좋아요, 좋아. 옛말에 좋은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아야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짝 피어 흐드러진 뒤에는 추하게 질 일만 남았기 때문이지요. 뭐든 조금 부족한 듯 할 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말과 같습니다. 목표했던 것에 약간 미치지 못한 상태가 좋고 음식도 배가 조금 덜 찬 상태에서 수저를 놓는 게 좋다. 모두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도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요. 바로 한씨 부인 같은 경우가 그러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